안녕하십니까. 여의도 라이브 윤수영입니다. 6.3 대선까지 37일 남았습니다. 민주당은 조금 전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투표율로 결선 투표 없이 최종 후보로 확정됐고 4인 후보 토론을 마친 국민의힘은 화요일 2강 압축을 거쳐 오는 토요일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최근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국민의힘 주자들도 하나 둘 빅텐트 단일화에 합류하는 분위기인데요. 혼란의 대한민국을 이끌 진정한 지도자는 누가 될 것인지 지금부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여의도 라이브 시작합니다. 행복하게 만드는 진정한 대통령. 저는 대한민국의 메가시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당당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후보, 국민의 승리. 지난 대선, 그다음에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이겼다면 그것도 부정선거입니까? 이겼다고 해서 부정선거가 없는 건 아니고 당대표라는 사람이 사사건건 대통령과 시비 걸고 깐죽대고 그래 하니까 대통령이 참을 수 있었겠어요. 홍준표 후보처럼 대통령 옆에서 아부하면서 대통령 기분 맞췄던 사람들이 계엄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계엄을 막았던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런 식으로 자꾸 분탕질 치고 자, 이거는 반복하고 그래 하니까 지금 대통령이 화가 나서 계엄한 거 아니에요. 하는 것처럼 그렇게 깐족거리며 토론하는 사람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내 방송 그만하고 싶네 이거. 우리의 질문을 미리 드렸자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네, 한 주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민심의 행간을 읽어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매주 함께 하시는 정치 컨설턴트 박성민 대표도 변함없이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세 분으로부터 유익한 토크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영상을 함께 봤는데요.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됐고 국민의힘은 현재 4자 토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영상 보시면서 살며시 좀 미소도 지으시고 고개도 갸웃갸웃하셨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세 번째 대선 도전인데요. 이제 그렇죠. 다 아시겠지만 이제 거의 90% 가까운 89%대의 이 지지율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거의 불가능한 지지율이거든요. 특히 투표를 통해서 얻어진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그 절실함과 이런 것들이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그런 경선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게 이제 쫙 몰리는 게 뭐냐면 그만큼 절실해서 몰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느껴져요, 분위기가. 네. 국민들의 절실함이 모인 네. 결과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상호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께서 대선 지고 나서 당대표로 복귀하시면서 민주당의 이미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라고 공언했는데 확실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확실하게 네. 만들어진 것 같고 또 결과적으로는 뭐 민주당의 경선은 누가 보더라도 저렇게 압도적으로 나온다고 보지 않았겠습니까? 9대 명이라고 해서 나중에는 90% 지지율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까지 거의 달성한 것 같습니다. 당원 투표에서는 90.31%나 나왔으니까요. 네. 그런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저희 당 경선인데 저희 당 경선은 사실은 이제 가면 갈수록 오리무중으로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그래도 김문수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들 했는데 지금은 누가 될지 모르는 오리무중으로 빠졌다. 네, 네. 그런데 그러면은 그만큼 흥미진진하고 또 대선 후보 경선으로서의 격조와 품격과 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느냐 그런 면에서는 좀 반성할 점도 많다.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전 국민들이 사자토론 아주 흥미롭게 보셨을 겁니다. 박성민 대표님. 일단 민주당은 뭐 정권을 찾아와야 된다고 하는 지지층의 그 압력 때문에 구심력이 뭐 가면 갈수록 지금 강해지는 것 같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원심력이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선 경선 시작하는데 바깥에 있는 그 한독수 이슈가 불거지면서 후보들이 뭐 속속들이 이제 그 불출마 선언하고요. 그 오세훈 시장이 경선에 들어오지 못했고 유승민 전 의원 또 원희룡 전 장관들도 못 들어왔기 때문에 좀 마이너리그로 좀 전락한 느낌이고 경선 진행 중인데 지도부가 이 경선의 흥행을 조금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한독수 이슈를 계속 방치함으로써 힘이 좀 빠지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하나는 이제 민주당은 구심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원심력이 계속 강해지고 있다. 알겠습니다. 주간 정리 한 줄 평 세 분께서 해주셨고요. 본격적으로 방송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의도 라이브는 KBS가 진행한 자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민심을 더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 대상을 통상적인 여론조사보다 규모를 대폭 확대해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KBS 및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재명 후보가 90%에 가까운 역대 최고 득표율로 아까 불가능에 가까운 득표율이다 말씀하셨죠.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사실상 뭐 90%에 이른 그런 득표율을 보였었고 어떻게들 보셨어요? 아니 먼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역대로 수십 많은 경선, 대통령 후보 경선을 봤지만 이렇게 한 사람에게 완전히 압도되는 경선은 김대중 후보 이후에 전 사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근데 이제 잘 보면 거의 90% 가까운 득표율이다 하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역에 따라서는 투표율이 좀 낮았어요. 그랬죠. 뭘 의미하냐면 대세론이 너무 초반부터 확 생기니까 네. 다른 후보를 찍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포기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김동연, 김경수 후보가 이 대세론의 손해를 제일 많이 본 분들입니다. 사실은 그분들을 지지하는 분들도 꽤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네. 투표율이 호남 같은 경우는 50%대거든요. 그러면 50% 초반이면 50%의 당원 지지자가 투표를 안 한 거예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잘 되다보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부터 90% 지지율이 있다기보다는 네. 워낙 대세가 형성되니까 네. 나머지 그 군소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 투표를 포기함으로써 더 득표율이 세지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전체 투표율이 조금 아쉬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투표율은 아쉽고 네. 득표율에서는 이제 거의 89%니까 이렇게 완전히 모아진 그렇죠. 결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압도적인 결과였죠. 네. 뭐 기네스북감 아닌가요? 아마 전무후무할 거라고 봅니다. 전무후무할 거라고. 그동안 야당으로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의 장악력이 있다고 얘기할 때 그때가 70% 조금 넘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저희 당으로 보면은 박근혜 경선 때 사실은 그때는 뭐 경쟁 상대가 없어서 그때도 한 80% 좀 넘었는데 지금 이번에 한 90%는 이거는 한국 정당사에 아마 세계 민주주의 정당사에 유일무이한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그게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이재명을 통해서 정권을 반드시 찾아오자, 교체하자 이런 열망이 한편으로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모였다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게 좋은 거냐 하면은 사실은 김경수, 김동연 두 후보 참 좋은 후보거든요.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탄핵 선거가 아니고 통상적인 선거면은 이재명 후보보다도 김동연 후보나 김경수 후보가 훨씬 더 강할 거다. 이재명이기 때문에 한번 해볼만 하지만은 이재명이 아닌 다른 김동연 후보나 김경수 후보가 나올 경우는 더 어려울 거다. 네. 이렇게 대체로 전망할 정도였는데 이분들이 5% 3% 얻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분들이 좀 너무 아깝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당을 완전히 틀어진 걸 투표 결과로까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좋은 거냐. 아마 국민들은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포비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대통령 권력까지 가지고 그리고 당을 완전히 일사불란하게 이재명 뜻대로 마음대로 간다고 할 경우에 이게 국정이 제대로 잘 되겠냐. 이런 두려움도 한편으로는 심어줬기 때문에 반드시 웃을 수만은 없는 결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그러니까 2012년에 새누리당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82%를 얻었어요. 그보다 더 압도적인데 그만큼 정권을 찾아오라는 여론이 많고 국민의힘에서 경계해야 될 것은 3년 전에도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었어요. 이미 2020년 총선에서 의석을 많이 있었고 거기 이재명 대통령의 결합이라는 거는 이거 과연 국민들이 허용할 거냐. 그걸 했는데도 0.73이고 그래서 잘하겠다고 이제 윤석열 후보를 찍었는데 잘 못했단 말이에요. 실패한 정권이 됐으니까. 이걸 다시 이재명 포비아라든가 반명 빅텐트라는 것은 또다시 얘기해도 잘 안 먹힐 거다. 그러니까 만일에 3년 동안 잘하려고 갔는데 실패했으면 반성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3년 전에 했던 걸 그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안 될 거다. 그 궁금한 건 이거죠. 아까 민주당 경선 봤을 때 2017년 탄핵 직후에도 호남 후보가 없었어요. 이례적인데 그러니까 대개 그 민주당은 후보가 되든 안 되든 호남 후보가 출마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PK 문재인, 충청의 그 안희정, 그다음에 영남의 이재명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이제 똑같은 지역에 사람은 좀 바뀌었지만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호남이 이제 후보를 못 냈고 지난번 대선 때는 이낙연 후보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 표들이 어디로 갈 거냐 아까 이제 우상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례적으로 좀 낮았거든요. 그거 이제 향방이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포비아가 그 뒤에 3년의 윤석열 정부의 실패 이후에도 같은 걸 얘기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거냐 저는 안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이번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대선 가상 3자 대결 여론조사입니다. 저희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가상 3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각각 47%, 24%, 9%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다른 세 분도 살펴볼까요? 이재명, 홍준표, 이준석 후보 각각 46, 27, 7%를 기록했고요. 이재명, 한동훈, 이준석 후보 46%, 21%, 8% 보였습니다. 또한 이재명, 안철수, 이준석 후보는 46, 17, 8%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상 3자 대결만 놓고 보았을 때는 홍준표 후보가 그래도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얼핏 딱 보았을 때는 큰 높은 수치는 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와 붙더라도 이재명 후보에게는 진다라는 예측이 나오는데요. 권영진 의원님께서는 좀 고민이 깊으시겠습니다. 국힘에서. 어려운 선거죠. 네. 대통령이 탄핵돼서 그렇게 해서 조기 대선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는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라는 여론뿐만 아니라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는 여론도 일정 부분 한 35에서 40%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탄핵 심판이 나온 이후에 인용 결정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우리 1차 조사에도 나오더라고요. 네. 대체로 보면은 67, 8%의 국민들이 탄핵 인용이 잘 됐다. 그리고 탄핵 인용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는 30%도 안 됩니다. 28%로 나오는데 이런 여론 상황에다가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야당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 강력한 이재명 후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체로 보면은 다 3자 대결 구도에서 47%, 46% 얻었다는 것은 지난번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나왔을 때 얻었던 표심이 47.83%인가 그랬습니다. 거의 이미 여론조사상으로는 그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선거 다 이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고 각오해야 되는 거죠. 다만 지금과 같은
차이는 아마 그건 계속 좁혀질 거다. 아마 우리 후보들 같은 경우는 지금 경선 중이기 때문에 네. 저 3자 구도 할 때 김문수 후보 지지자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대답 안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은 단순으로 했을 경우에 지금 2차 조사에서 범진보 후보가 44%가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범보수 후보는 38%가 나와요. 네. 그 정도 차이에서 게임은 시작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민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이제 전화 면접 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양자 대결은 다 50% 내외, 50% 넘는 조사들도 있고 3자 구도에서 한 45%가 굳건합니다. 지금 우리 조사에서도 지금 46, 47 아닙니까? 그런 정도면 뭐 대세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홍준표 후보가 나왔을 땐 7, 그다음에 뭐 김문수 후보가 됐을 땐 9 이렇게 나오는데 네네. MBS 조사나 한국리서치 조사는 7에서 9, 갤럽에서는 9에서 11. 그 차이는 뭐냐면 재질문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재질문 하면 2%가 올라가죠. 그 3년 전에 제가 네. 비슷한 시기 거를 살펴봤는데요. 요 D-41 요 남았을 때 그때는 이재명 후보가 33.2, 그때 한국리서치가 한 겁니다. KBS랑. 이재명 후보가 33.2, 윤석열 후보가 37.8, 심상정 후보가 2.3, 안철수 후보가 11.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이게 굉장한 격차가 있고요. 물론 그때 조사에서도 하나 민주당이 지금 경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했을 때 정권 교체에 57%가 동의했고 정권 재창출이 33%밖에 동의를 안 했어요. 지금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가 본격화되면 좁혀질 거다.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자 가상 대결에서 국민의힘 후보 누구랑 붙어도 이 후보의 지지율이 7에서 9%를 이제 꾸준히 잘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오든 반드시 이준석을 찍을 이 7에서 9%의 유권자가 있다라는 말인데 그렇다면은 일단 이 유권자가 어떤 성향의 유권자인지도 참 궁금하고 이준석 후보를 이 빅텐트 구성하기 위해 데려와야 하는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 3자 구도에서 이준석 후보가 갖고 있는 저 지지율은 과거 안철수 후보가 제3당에 있을 때 가졌던 지지율과 거의 흡사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은 네. 항상 한 7%에서 10%대의 소위 말하면 제3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고정 지지층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군요. 그 후보가 마지막까지 말하자면 고하느냐 아니면 다른 후보와 단일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지층은 분산됩니다. 분산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을 하나의 고정 지지층으로 봐서 집단으로 옮겨간다고 계산하는 것은 네.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크죠. 이게 이제 그런데 이런 겁니다. 3년 전에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한 7, 8% 이내에서 팽팽하게 가다가 마지막에는 거의 1%대의 접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3지대 후보인 안철수 후보가 누구를 선택하는가가 사실상 후보를 결정하는 그런 힘이 있을 정도로 팽팽한 접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보면 지금 아직 저쪽의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이후에 한 10% 정도 상향한다고 보더라도 지금 10%대의 격차가 좀 벌어지는 것으로 예측되고 또 하나는 특이한 것이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이제 딜레마가 어느 조사에서도 40% 초반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것이 가장 이재명 후보의 약점이다. 이렇게 한 달간 분석돼 왔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국민의힘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3자 대결이나 양자 대결에서 40% 후반대와 50% 초반대의 지지율이 나오는 거는 저거는 그 과거와 다르게 상당한 대세 우위를 안정화시키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서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지금 데이터가 2주 전 거보다 훨씬 다른 데이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40% 중후반대가 어느 조사에서도 안정되게 나온다는 건 이재명 후보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판세로 굳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 판이 조금 흔들린다 이렇게 보려면 양자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50에서 45 정도로 내려오고 3자 구도에서 40%가 흔들리는 조사가 나온다면 그거는 이제 뭔가 좀 대세론이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뭐 빅텐트니 아니면 후보 단일화니 이런 것이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없다. 단일화를 한다는 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는 그 지지 기반이 좀 달라야 됩니다. 두 후보 간에서. 두 번째는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패배한 후보의 지지층 70% 이상이 이동을 해줘야 되고 세 번째는 그때부터 승부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세 가지가 다 지금 별로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어느 쪽이 되든 지지층의 70%가 이동을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선거에서는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구도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숫자는 두 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3자 구도에서 40%가 흔들리는 조사가 나올 거냐 이거 하나 지켜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15%를 돌파하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40으로 내려온다는 건 어느 지역에선가 이재명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탈이 있다는 건데 그걸 국민의힘 후보가 잠식하기는 어렵고 그게 호남이든 어디든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그 돌파를 이준석 후보가 돌파해서 그러니까 40대 15가 되느냐가 의미가 있지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움직여갖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어 보이는 구도입니다. 그래요. 예전에 박 대표님께서 이제 2030 표심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20대 남성의 경우 이준석보다 홍준표 후보의 지지세가 더 강하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보다 홍준표 후보의 20대 남성 유권자들이 살펴봤을 때 더 높기 때문에 이 인기 요인도 궁금하고 만약에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만약에 그게 그대로 이동을 한다면 국힘 대표가 홍준표 후보가 되었을 때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와 합쳐도 뭐 단일화 효과가 클 것인가? 그런 질문을 또 하고 싶네요. 이거는 이제 모든 조사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3,000개를 한국리서치하고 KBS가 했다는 거의 의미는 연령별로 남녀를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나눠보면 3,000개 하면 나눌 수 있거든요. 나눠보면 확실히 남녀 차이가 납니다. 많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준석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다 압도적으로 높은데 김문수 후보가 됐을 땐 이준석 후보가 여기서 20대에서 1등으로 나오죠.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가 되면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이제 확실히 다른 그것 때문에 절대 지지층들이 2%가 차이 나는 거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됐을 때 제일 타격을 받는 거죠. 이준석 후보는. 반대로 김문수 후보일 땐 반대가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홍준표 후보가 됐을 때 그것만 볼 수 있는 거 아니라 바깥에 또 한덕수 후보하고 후보 단일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복합적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하게 보기에는 어렵다. 그때 국민의힘 당 내부가 원만하게 빅텐트나 단일화 국면을 진행할 수 있는지 그걸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저 3자 조사하고 다자 조사하고를 비교해 봐야 그러면 이준석에게 가는 9%라는 게 어디서 갔느냐가 나오거든요. 지금 여러 명을 나열해놓고 물었을 때 이재명 후보가 42%가 나옵니다. 근데 3자인데 47%잖아요. 그럼 이재명 후보는 어디서 갔냐 하면은 조국 혁신당하고 그리고 진보당 쪽에서 가는 겁니다. 가는 거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 쪽에서 지지자들 쪽에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과연 이준석 후보의 9%, 7%, 8% 저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는 좀 저는 두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두고 봐야 된다. 양쪽에서 정말 이재명 후보와 또 우리 당의 후보가 결정됐을 때 찍을 데가 없다. 차라리 이준석 찍자. 그런 표심이 있을 수 이런 표심이 있을 수 있거든. 이런 플레이가 이런 국면이 접어들면은 저는 이준석은 의미 있는 표심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봐서는 이번 선거는 아마 양쪽으로 쫙 갈라지는 선거가 된다면은 과연 이준석 후보가 설 자리가 저렇게 넓겠느냐라는 거에서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 하나만 말씀 좀 드리면 그 3자 대결 구도에서 한 45, 46 정도 나오는 이재명 후보가 양자로 전환하면 50을 넘어가거든요. 50에서 51.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다른 후보를 넣고 하는 게 없어요. 이준석만 넣었다 뺐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준석 후보가 들어갔을 때에서 빠졌을 때 50으로 적게는 한 4에서 많게는 한 5, 6이 올라간다는 것은 거의 40대 60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이 국민의힘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국민의힘은 알기.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단일화 해주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득표는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이 지지율 차이만 보면 2007년하고 비슷하거든요. 이명박 후보가 한 48하고 정동영 후보가 26 하니까 이해창 후보가 15.1%를 얻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이거 승부가 안 되는 거니까 여기나 그냥 밀어주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3대 7, 4대 6 정도로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흡수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경선 결과와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또 이준석 후보와의 3자 가상 대결 시 벌어질 구도를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여의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함께 보시죠. 네, 한동훈 16%, 홍준표 15%, 김문수 12%, 안철수 8%, 없다도 42%나 나왔습니다. 후보 간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근소합니다만 한동훈 후보가 1위로 올라왔네요. 이게 지난 조사와 비교했을 때 주목할 점이 김문수 후보는 지지율이 다소 떨어졌고 한동훈 후보가 상승했거든요.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예, 일단 김문수 후보는 역시 본인이 원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한덕수 후보 바깥에 있는 총리에 종속 변수처럼 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히든 후보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한문수가 출마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경선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일방적으로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되는 것이 단일화를 하는 데는 가장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지만 네. 그렇게 보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나오면 윤석열 대 이재명의 프레임이 오히려 더 강화될 거다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은 그 대척점에 있었던 한동훈, 홍준표 네. 뭐 이런 분들로 조금 더 옮겨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오세훈 네. 시장이 나오지 않음으로써 더 한동훈 표는 더 강화되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할 맞아요. 거니까 네, 그건 좀 네, 약간 네. 다를 겁니다. 그 얘기 좀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무당, 그게 일반 여론조사만이었죠. 한동훈 22, 홍준표 22, 김문수 22 이렇게 동률로 나왔단 말이에요. 다른 기관 조사들은 조금 다르기도 한데 네. 어쨌든 지금 룰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국민의힘과 무당층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세 분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1차 조사 때 그 4명 추리는 과정에서도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그 100%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별로 격차가 없었다. 이렇게 네, 네. 되는 걸로 봐서 네. 여론조사에 누가 세 분 중에 뭐 2명이 1명을 크게 따돌릴 것 같지는 않고 50%가 들어가는 당원 투표에서 승부가 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이제 정말 우리 최종의 후보 누가 올라갈지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또 선거에 영향력을 좀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누가 올라간다고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보면은 우리 당의 룰이 당원 50% 그리고 역선택 방지하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장층을 대상으로만 하는 여론조사 50%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거는 후자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하다 보면은 우리 여기 조사에서도 22, 22, 22잖아요. 네. 그러면 당원 쪽은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는 게 더 맞을 거라고요. 그렇겠죠, 국민의힘 아무래도. 지지층만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이 김문수의 우위가 네.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사자 양자로 가면서 이것까지도 바뀔 수 있느냐? 우리 당원들의 당심까지도 바꾸는 그런 경선 레이스가 펼쳐지느냐? 만약에 펼쳐질 수 있다면 우리 당의 후보의 경쟁력은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예를 들어 뭐 한동훈 후보가 1위를 하더라도 2차는 통과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동안에는 오세훈 후보가 빠짐으로써 탄핵 찬성파는 한동훈 후보가 거의 혼자 남아서 좀 이득을 보는 거 아니냐, 그래프가 밀릴 거 아니냐 이랬는데 지난번 4인 경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예상을 깨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랬죠. 제가 당원 투표가 있었으면 나경원 후보가 들어갔을 텐데 이건 100% 여론조사에 약간의 변수가 있다고. 네. 그래서 뭐 안철수 후보가 약간이라도 여론조사 쪽에서 한동훈 후보의 표를 잠식해준다면 그건 네.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 3자 간에 굉장히 지금 팽팽하게 지금 돼 있어서 네, 네. 네, 그건 좀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돼요. 네. 흐름으로 보면 이런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는 김문수 후보가 레이스 초반에만 하더라도 또 시작하기 전에만 하더라도 사실은 다른 후보보다 상당 정도 앞선 거거든요. 다자구도에서 한 5, 6% 앞서는 건 많이 앞서는 겁니다. 네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보면 다자구도 조사에서 큰 차이 없는 일이 혹은 거의 동률로 나오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고요. 네. 여기 잘 보면 그러면 이제 김문수 후보의 하락세가 분명하다.
뭐 아주 심각하게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흐름은 확실히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두 번째 상승세가 누구냐 그러면 다른 후보에 비해서 한동훈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지금 1위 나왔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흐름으로 보거든요. 그럼 남은 기간이 한 일주일인데 이 흐름이 꺾인 게 아니라면 하락세는 미미하더라도 계속 하락세고 상승세가 계속해서 상승될 경우에는 상승세 타는 후보에게 나중에 밴드웨건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한동훈 후보가 일단 그 2인 안에 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 중에 누가 올라가느냐 지금 이 싸움이 남은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지난 대선, 그러니까 20대 대선 때 국민의힘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맞붙었을 때 그때는 민심은 홍준표, 당심은 윤 전 대통령이어서 결국 이제 대통령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당시 이제 올라갔었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일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때에 비하면 뭐 지금 뛰고 있는 후보들이 신선도가 있거나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후보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텐데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안에서 다 대표하셨던 분들 혹은 뭐 장관하셨던 분들끼리 경쟁이라 사실 신선함이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많이 큰 변수가 좀 안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생기는 무슨 이 결정의 변화가 올 수 있는 큰 변수. 뭐 이런 게 TV 토론에서도 안 남았고요. 또 뭐 지금 레이스 중에 무슨 네거티브에서 결정적으로 어느 후보가 불리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세력 구도가 어느 한쪽으로 확 몰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볼 땐 되게 판을 읽기 어렵지만 어쨌든 되게 보면 큰 변수가 없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상황에서 짐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다음 주가 5월 3일 아닙니까? 5월 4일인가요? 다음 주가 5월 4일이죠. 우리 방송. 우리 맞습니다. 방송 다음.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지금 오늘 일요일인데 29일 날 2차 발표하거든요. 2명으로 좁혀집니다. 모레 화요일. 그다음에 이제 5월 3일 날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이 되고 5월 4일 전까지는 그만둬야 됩니다. 한덕수 총리가.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다 벌어지는 일이고 이 선거와 관련돼서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는 당 밖에 있는 그 한덕수 총리의 출마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됐을 때 그러면 그 빅텐트가 쳐질 거고 후보 단일화가 될 거냐 시간이 없거든요. 지금 29일부터 5월 초까지 해서 뭐 국민의힘 입당시켜서 내보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게 시간이 가능하지 않아 보이는데 상대적으로는 지금 그 홍준표, 한동훈 후보도 어쩔 수 없이 당원들의 압력 때문에 한다. 홍준표 후보도 2번 토론하고 하자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만 과연 그 후보들이 과연 그 한덕수 총장 후보가 됐는데 정당의 후보가 됐는데 경선 통해서 할 건지 김문수 후보가 그러기 때문에 더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게 유일한 변수인 것 같습니다. 누가 그게 도움이 될지. 알겠습니다. 이쯤 해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 함께 보시죠. 지난 한 주 국민의힘은 다양한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그 주요 장면들 지금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통령한테 깐족대고 조롱한 일 없습니까? 깐족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런 표현 쓰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는 면전에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드려요. 깐족대는 것만 보고 다음부터는 안 쓸게요. 후보님, 그러니까 깐족거린다는 얘기 자체는 정말 이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게 자신 있으면 쓰시는데요. 지금 홍 후보님이 하시는 게 깐족거리는 거예요. 오늘 당을 보시는데. 깐족거리면서 서로 토론해 봅시다. 깐족거리면서 해봅시다. 후보님은 깐족거리십시오. 저는 안 그럴게요. 저는 품격을 지키겠습니다. 만약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한테 비판하실 일이 있으면은 그때도 절대로 댓글로 하시지 말고 저한테 전화하시면 저는 받아서 또는 만나자 그러면 제가 만날 테니까 절대 댓글은 다시면 안 된다. 상상력이 뛰어나시네요. 계엄은 피해 다니시면서 당 게시판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거 보고 좀 참담하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아닙니까? 당대표든 누구든 당 익명해서 당원들이 비판하는 것 당연히 허용돼야 되고 그거 뒤 캐고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되신다면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지금 또 봐도 이렇게 또 봐도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데요. 깐족이라는 키워드도 자꾸만 들리고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우선 이제 홍준표, 한동훈 두 사람이 구도를 이제 두 사람 구도로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과잉해서 서로를 공격하고 또 때로는 또 뒤에서는 또 서로 손잡고 뭐 다 좋아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구도 싸움은 뭐 저거는 뭐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한 2주 사이에 김문수가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동훈, 홍준표만 보이고 김문수가 안 보인다.
그리고 전체적인 여론에서도 한동훈, 홍준표는 조금 올라오는 추세고 그리고 우리 김문수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달라졌죠. 우리 당 후의 경쟁력을 높이는 토론이냐라는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밖에서 볼 때 저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전화 오고 우리 지지자들이 문자 와서 뭐라고들 하시던가요? 좀 수준 있게 좀 할 수 없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마 뭐 이 구도 싸움을 홍준표, 한동훈 양자 구도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전체적인 대선 경선의 원래 취지대로 하나마나한 민주당의 경선, 우리는 경선 과정을 통해서 흥행과 볼거리와 재미거리와 그리고 우리의 경쟁력을 높인다라는 취지에는 저런 토론은 좀 부합하지 않았다. 이런 면에서 좀 이제 반성하고 이제 앞으로 양자로 가면은 정말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재명 후보와 다른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지 이런 비전과 정책 다 후보들마다 강점이 있거든요. 경륜도 풍부하고 그런 분들인데 자기 장점을 제대로 못 살렸다 이렇게 봅니다. 네, 모레 화요일 이제 29일에 결선 진출자 2명이 발표되는데요. 각 후보들은 어떤 상대와 결선에 올라가고 싶을지 영상 보겠습니다. 저는 홍준표 후보와 함께 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결국은 우리는 하나고요. 우리는 하나고 결국은 누가 되든 간에 그 목표로 가야 합니다. 저도 뭐 여기 우리 홍준표 후보님 또 한동훈 후보님 안철수 후보님 다 같이 함께 올라가고 싶습니다. 여기서 또 이겨본들 한덕수 대행하고 또 해야 되거든요. 세상에 이게 선거 앞두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4강에서 원샷샷을 끝내고 그다음에 또 한덕수 대행하고 또 하라고 해야죠. 예. 네, 뭐 이것만 보아도 네 분의 성격이 다 드러났는데요. 각 후보들이 해당 맞상대를 골랐던 그 속내가 뭘까요? 선거 많이 치르셨잖아요. 좀 보이실 것 같아요. 사실 저런 질문이 난처하죠. 그런데 이제 전 재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정색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피해간 분이 두 분이고 그런데 어쨌든 확실히 홍준표 후보가 재밌긴 재밌네요. 하시는 게 재밌어요. 어쨌든 시원시원하긴 한데 아슬아슬하게 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아까 이렇게 양자 토론에서 막 깐죽이 어쩌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대통령 경선에서는 처음 보는 장면들이거든요. 저 정도는 안 합니다. 다른 당도. 그 약간 뭐 권 의원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막 지적하셨지만 왜 그렇게 그런 센 발언들을 했을까요? 아니 이게 이제 자기 지지자들만 보는다고 생각하고 지지자들에게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려고 하시는 건데 제가 볼 때 그거 굳이 그렇게 꺼내서 얘기한다고 이게 약간 인신공격이거든요. 깐죽이 뭐 댓글 다는 남자 이런 거 다 인신공격인데 그거는 조금 모양이 그렇고 아까 저렇게 그냥 좀 여유 있게 농담하시는 모습들이 훨씬 더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 훨씬 그런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기획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기획을 잘못했다고요? 토론의 기획을 잘못. 저렇게 하면은 사실 저렇게 가게 돼 있는데 흥행을 만들려고 노력한 나머지 저렇게 싸울 수밖에 없게 만든 TV 토론 기획자가 조금 제가 볼 때는 오버한 것 같습니다. 흥행이 정말 됐긴 했는데 기획이 잘못됐다라고 따끔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민주당 그 토론회는 몇 번 있었는지 뭔 얘기 같는지 아무도 기억 못 하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깐죽이라는 단어는 생각나게 했잖아요. 그건 농담이고요. 다만 그런데 사실은 지금 당내 경선은 당내 룰을 가지고 그 룰에 맞게 누가 더 많은 표를 모으느냐의 게임입니다.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룰이 달라요. 지난번에 홍준표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대결을 했을 때 그때는 역선택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10% 이상의 여론으로는 이겼지만은 당원 투표에서 24% 지면서 그 역전이 됐는데 이번에는 역선택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도 전체 민심이 아니에요. 국민의힘과 무당층이거든요. 그리고 당원들 50%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당의 지금 지지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 1차 여론조사를 보면은 탄핵이 인용이 돼 있잖아요. 인용된 게 잘 됐냐 못 됐냐를 물으면 일반 국민들은 68%나 잘 됐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물으면은
72%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달라지죠. 이 맥락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걸 탄핵에 당신은 찬성했지 않냐,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데 앞장섰지 않느냐라는 것을 집요하게 묻고 그걸 또 피해 나가기 위해서 서로가 깐죽, 아부 이런 표현까지 동원하는 건데 아마 경선하고 또 본선을 위한 준비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게 4인 됐을 때 그 지명 토론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걸 보면 안철수 후보는 한 번만 했습니다. 이제 김문수 후보 아무도 지명을 안 했다는 거죠. 김문수, 홍준표 후보는 2번씩 토론에 참가했고 한동훈 후보가 3번에 참여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것이 포인트인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그렇게 내가 대세기 때문에 내가 3번 나가는 거다. 이렇게 홍준표 후보는 검증할 게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실제로 깐족이다 저런 얘기를 쓰면서 한 건 홍준표 후보의 전략은 그럴 것 같아요. 여론조사는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이 변별력이 없다. 이것은 못 따돌린다. 결국 당원 투표일 텐데 네. 당원 투표는 계엄을 하게 된 것이 한동훈 책임이다라는 걸 몰아가야 된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뭔가 연출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셋 중 누가 올라갈까요? 저는 말 못해. 제일 잘 그래도 마음속에 염두에 둔 후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게 지금 있으시잖아요. 또 제가 얘기하면은 권영진이는 그 사람 지지한다 이렇게 맞아요. 보거든. 오해받아요. 야, 오해받기 때문에. 감싸주시네. 나 같은 사람이 얘기하시면 편해요. 얘기하세요. 말씀해주세요. 아까 전에 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저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제가 볼 때는 홍준표, 한동훈 싸움이 아니냐 저렇게 봅니다. 두 분이 올라갈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 히든 후보라고도 슬쩍 말씀드렸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 이야기도 함께 해보겠습니다. 공식 선언만 안 했지 사실상 나올 것 같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인데요. 혹시 한 대행 측으로 들으신 내용이 있으신지 제가 자꾸 권 의원님을 쳐다봅니다. 저한테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네. 대체로 들리는 소문으로는 아마 거의 나오시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라고 듣고 있고요. 그럼 언제 그러면은 출마 선언을 할 거냐?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야 될 국무회의가 29일 화요일 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그러니까 29일 국무회의로부터 5월 4일 공직 사퇴 시한까지는 나와야 하는 거거든요. 그때 네. 안 나오면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언제 나올 거냐? 29일 날 국무회의 의결하고 그날 나오면은 국무회의 의결 효력이 정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일 날 4월 30일부터 5월 3일 날 사이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30일이다 5월 1일이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29일 날 이제 2명 압축될 텐데,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바로 한 대행이 나온다면은 연결이 되겠죠.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결심했다면 그 계기가 뭐였을까요? 말씀 편하게 대답하실 수 아니 있다고 저는 뭐 의원님. 이제 그런 거보다도 이제 거의 네. 임박했다고 보면 저는 궁금한 게 대선 이기려고 외부 인사에 대한 말하자면 권유도 하고 작전 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좀 아무리 들여다봐도 역대 선거 대선 때마다 제가 전략 쪽을 맡았던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 한덕수란 분이 국민의힘의 어떤 형태로든 그게 단일화든 아니면 원래 내부 레이스든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할 때는 저분이 들어오면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분과 함께하면. 승산이 있으니까. 근데 그러려면 이길 수 있다는 건 첫 번째 저분의 개인적인 지지율이 아주 월등히 높아서 세력으로는 받침이 안 되지만 개인으로는 이재명 후보를 이긴 적도 있긴 나오거나. 네. 옛날에 반기문, 고건 이런 분들은 그런 데이터가 있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아니면 국민의힘이 현재 포괄할 수 없는 별도의 세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민의힘이 포괄할 수 없는 지지층이죠. 네, 네. 그래서 이분이 와주면 그 지지층이 포함돼서 득표율이 말하자면 올라가서 이길 수 있거나 되게 이 두 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덕수라는 분은 여기 좀 조사해서 가끔씩 봐도 이재명 후보를 1대1 구도에서 이겨본 데이터는 아직 없고요. 다자구도, 국민의힘 후보들과 포함한 다자구도에서 1등한 건 있지만 그게 이재명 후보를 월등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지지율은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왜 이분을 갖고 모셔가려고 하지? 세 번째는 그러면 아예 옛날에 이제 안철수 후보처럼 제3지대에 한 10%대가 있으면 그거 갖고 오면 이길 수 있다. 이분 지지층은 다 겹쳐요. 아, 그러니까 이래저래 특별한 플러스 저는 요인이 안 이분을 보인다. 도대체 이분이 네. 왜 언제 오실 것 같아요라고 네. 물어볼 때 전제는 네. 이분이 오면 매우 판을 흔들고 유리하다는 전제인데 저는 이분이 오시고 안 오시고는 국가가 혼란스러운데 기여할지 몰라도 판에 무슨 기여를 하긴
시간도 너무 없고요. 네, 네. 게임을 좀 잘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어련조사밖에 할 게 없는데 이분을 모셔가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차라리 기존에 있는 후보들 레이스를 더 잘해서 그분을 띄우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네,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서 명분도 없고 시간도 없고 승산도 없다 이렇게 좀 박하게 평가를 했는데 2021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때는 바깥에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서울시장 후보에서 대세였어요. 그 출마도 안 해서 많이 권했고. 그런데도 뭐라 그랬냐면 하여튼 국민의힘이 입당해서 경선해라. 그걸 계속 입당해서. 압박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결국 그래서 오세훈 네. 후보를 만들어서 시장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의원들이 지금 바깥에 있는 지금 경선 중인데 그 얘기가 나오니까 유력한 카드 중에 하나인 오세훈 카드만 날리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다는 게 뭐냐면 지금 저 5월 3일 날 후보 확정되고 5월 4일까지 그만둬야 되는데 그때부터 후보 등록까지 만일에 기호 2번 국민의힘이라고 하려면 그 안에 단일 아래에서 안에 들어가고 네. 국민의힘을 후보로 만들어서 내보내는데 그 시간이 일주일 안에 가능합니까? 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만일 무소속으로 들어가서 본선을 뛴다. 그거는 역대 모든 총리 공무원했던 후보들이 선거 운동을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 아직은 저도 우상호 의원처럼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 카드가 왜 계속 나오는지. 저는 뭐 사실은 우리 당 후보가 아주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한덕수 카드나 뭐 이거 생각도 안 했는데 한덕수 카드가 뜨면서 차출론이 조기에 뜨고 이게 너무 빨리 성급하게 올라온 겁니다. 사실 계속 평생을 공무원 하셨던 분이 선거에 나온다는 게 쉬운 결단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물 밑에서 숙성을 시켜서 결단하고 그냥 데뷔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 경선 앞두고 떠버리니까 우리 당의 후보가 마치 뭐 하자가 있고 좀 부족한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그 과정에서 오세훈 후보는 불출마를 했고 이런 쪽인데 그래서 내가 그걸 추진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왜 한덕수 카드가 그렇게 데려오려 하냐 그랬더니 지금 기본적으로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번엔 경제 대통령 선거로 가야 된다. 거기에 한덕수는 부합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국민들이 너무 갈라져 있다. 그런데 국민들을 통합할 수 있는 성품과 여러 가지 여건은 한덕수 카드가 좋다. 그리고 그분은 빅텐트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 빅텐트를 구성하려면 이번 대통령은 정파의 대통령으로서 5년 임기를 다 채우려고 하면 안 된다. 임기 단축 개헌을 무기로 해서 빅텐트를 밖에 있는 이낙연, 새로운 미래 뭐 이쪽을 다 모을 수 있기에는 한덕수 카드가 적절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은 그게 그대로 실현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다음 주 이맘때면 이제 다 알게 되겠죠. 오늘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 이 전망을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짚어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좀 열기를 띠는 것 같은데 일단 텔레비전 본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유튜브 라이브가 이어지는 날입니다. 남은 이야기 유튜브로 옮겨서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여의도 라이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늦은 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유튜브에서 뵙죠.